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최승병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 조금 새로운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지금까지 전쟁과 경제 이야기 워커노믹스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테크노믹스, 테크놀로지, 기술과 경제 이야기로 살짝 방향을 바꿔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아, 네네. 원래 최승병 박사님이 기술 전문가 아니세요? 아, 네. 제가 원래 직장에서는 네. 뭐 전쟁 얘기 많이 안 하고요. 직장 뭐 경제연구소에서는 이 미래 기술 쪽 분석하고 앞으로 신사업 전망 이런 것들 분석하는 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카이스트의 물리학 박사. 아, 네. 제가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학벌 아무래도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네. 어쨌든 미래 기술을 알려면은 뭐 두루두루 다양한 뭐 분야에 대한 과학 지식이 필요한데요. 어쩌다 보니 물리학과는 이것저것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뭐 미래 기술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하나하나 제가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리학, 화학 하면 엄청 재미없고 따분하고 뭐 쓸데없는 정말 공부만 하는 분들만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뭐 반도체를 하든 뭐 우주기술 얘기하든 기후기술 얘기하든 뭐 하든 다 물리학, 화학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뭐 이게 아주 공학적인 뭐 앞으로 산업화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공학적인 부분의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또 이런 기초 연구 단계에서는 역시 뭐 물리학, 화학 같은 기초과학적인 지식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전문성을 등에 업고 네. 오늘 테크놀로지와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뭘 얘기해야 되나요? 네,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요즘 제일 아무래도 핫한 거는 AI지 않습니까? 근데 뭐 AI는 여기저기서 많이들 얘기하시고, 저는 항상 지론으로 주장하는 것이 지금 세계가 하나의 크게 세 가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는 뭐 미중 대결,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러시아까지 가세해서 권위주의 블록이랑 이런 민주주의 블록이랑 다시 신냉전에 이런 긴장에 감돌고 있는 그 관계에서의 큰 동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이 이 IT 신기술,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AI 쪽이 될 테고요. 이 힘이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은 결국 이 우리 또 인류를 짓누르고 있는 중요한 숙제가 기후변화이다. 이 기후변화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수십 년 뒤부터 그 영향이 엄청 심해지고 우리 생존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큰 과제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엮여서 앞으로의 이 세계의 변화를 갖다가 많이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 세 번째,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이 기후 분야의 기술을 갖다가 좀 주목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 분야의 기술, 기후테크. 네, 그걸 요즘은 통칭해서 클라이미텍, 기후테크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기후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코로나 전후해가지고 제가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 한번 네네. 뭐 어떤 분이 발표하신 걸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포스코가 사실 제철소 아닙니까? 철강 만드는 곳이라 엄청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곳, 환경 파괴적인 그럼요. 업종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자, 그 기후 기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기후테크를 가지고 뭔가 변신하겠다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주가가 엄청 오르기 시작하더니 범접할 수 없는 정도까지 올랐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국제사회에서 파리 협정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 협정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 이게 넷제로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가 나오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말씀하신 철강업계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철강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용광로에서 어마어마한 이 쇳물을 끓여갖고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포스코 같은 제철 산업이고 앞으로는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그래도 계속 배출하면은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때리겠다 이런 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철업계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이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은 당장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을까? 그건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된 것도 기후 기술의 일부인데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라는 그런 제스처죠. 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그 파리 협정은 그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포스코라든지 뭐 SK나 이런 화학이나 철강 같이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지. 네. 나중에 주가가 오를까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사실 그 기후 기술 얘기 자기들이 막 한 다음에 또 그게 기회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당장 뭐 그쪽으로 기업들 갖다가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제철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간 산업인데 죽게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 민관이 합심을 해갖고 이쪽에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또 도움을 주게 되니까 결국에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좀 어려운 고비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미래 산업의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런 얘기네요. 네. 최근에 근데 뭐 미국에서 트럼프도 그렇고 몇몇 그 유럽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는 거, 전기차 뭐 반대하는 흐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한동안은 그렇게 기후 위기 얘기하다가 2015년 파리 협정 말씀하신 그 이후로 하다가 최근에 한 1, 2년 동안 또 막 그거 뭐 지금 우리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는 흐름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유럽 의회에서 뭐 극우파가 약진한 것도 뭐 배경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항상 모든 뭐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이나 이런 경제적 흐름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쭉 가면 좋겠지만은 사실 뭐 저희 숙제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숙제도 미리미리 쫙 골고루 뭐 시간 나누어서 차근차근 하면 좋을 텐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당장 급한 뭐 다른 일이 떨어지면은 그것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뭐 몰아서 하면 되겠지 무슨 일이 있겠어 이게 마음인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파리 협정 이후 한 뭐 5년 3, 4년 정도는 이 숙제를 빨리 풀어야 돼 하면서 엄청 그 관련된 분야가 끌어올랐는데 당장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확 사람들의 정신이 딴 데로 쏠렸죠. 이게 그게 급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 하면서 이 팬데믹 대응 때문에 확 신경이 쏠렸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 전쟁 문제가 다시 한번 심각한 우리의 현안이 됐다라고 하면서 지정학적 문제가 끼어드니까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 문제가 확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최근 한 3, 4년 동안은 사실 뭐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이 많이 죽은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영원히 그래도 가는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몇 년 이 문제가 또 잠잠해지면은 다시 기후 이슈가 떠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럴 때 투자도 이럴 때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뭔가 이 공부를 하려면 침체돼 있을 것 같을 때 해야 돼요. 맞습니다. 투자의 격언이 항상 이 남들 다 몰려갈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거에 그런 쪽에 투자해야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후테크에 대해서 지금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기후테크란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기술을 기후테크라고 하는지? 네, 좀 더 포멀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면은 이 지금 현재 이 지구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우리 지구상에 계속 우리 인간이 여러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죠. 그 다음이 메탄이고 이런 것들을 배출하면서 결국에 지구는 원래 들어오는 만큼 태양에서 들어오는 만큼 그 열이 다시 빠져나가야지 온도의 균형을 이룰 텐데 이런 온실가스가 일종의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갖고 이걸 빠져나가는 걸 조금씩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구에 그 열이 쌓여서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미 이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매년 지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는 기후 위기가 펼쳐질 것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지금도 목격을 하고 있는데 기후테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온난화의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든 억제하거나 아니면 반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 아니면은 이게 불가피하다면은 그로 인해서 일어날 기후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재난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까요? 네, 이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구 대기 중에 지금 많이 방출되어 있는 이 온실가스를 지금도 계속 많이 방출하고 있죠. 이 방출되는 온실가스를 갖다가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도 저희가 자동차 매일 타고 아까처럼 철강을 만들면서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는데 이게 덜 빠져나가게, 즉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네. 뭐 아까 포스코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굴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갈 때 거기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물이나 화학약품 같은 걸 쫙 쏴갖고 그 빠져나가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흡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걸 적게 한다든가 뭐 자동차도 여러 가지 뭐 매연이나 그런 걸 저감시키는 필터 같은 걸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친환경 연료를 이용을 해갖고 그런 것들이 되도록 덜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기후테크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거 외에도 이것만 갖고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추세를 반전시키기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미 대기 중으로 방출된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온실가스를 갖다가 포집하는 그런 기술들도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용화돼야 2050년 넷제로가 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재생에너지 많이 써야 되고 태양광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뭐 그런 기술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배출 자체를 줄이는 그런 기술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나가 있는 거를 다시 회수하는 회수하는 기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좀 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뭔가 우리가 투자할 때든 뭐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그런 스펙트럼을 좀 이해하시고 어떤 부분이 어느 순차적으로 유망해질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뭐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시건 뭐 신사업을 해보려고 하시건 다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뭐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뭐 일단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그린 에너지라고 불리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분야가 가장 많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실용화가 제일 빠른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또 역시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요즘은 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기술로 얘기가 되고 있는 대기 중 직접 탄소 포집 기술부터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탄소 포집 기술. 네, 탄소 아까 포집.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방출돼서 네. 돌아다니고 있는 이 온실가스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모아갖고 봉인을 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또 과학 지식이 짧아서 네. 탄소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탄소만 어떻게 잡아와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공기청정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몇 년 동안 계속 이 미세먼지 이슈가 커갖고 요즘은 집에 공기청정기들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공기청정기의 원리가 뭡니까?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이 떠다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공기청정기 안에 있는 필터에다가 이 송풍기로 불어 넣지 않습니까? 네. 불어 넣으면은 그 안에 있던 미세먼지가 그 필터에 붙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좀 쌓이면 나중에 그걸 모아서 탁탁탁 털어내고 버리고 하는 게 공기청정기의 원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거대한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이산화탄소를 포획할 수 있는 그런 특수 필터가 필요한 거겠죠. 근데 이게 우리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는 아주 미세한 구멍을 가진,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통과하지 못하고 공기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필터를 만들면 되는데 당연히 우리 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공기 분자는 뭐 다른 질소나 산소 분자랑 크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 화학약품들이 좀 있습니다. 뭐 우리 사실 물도 잘 흡착을 시키긴 한데 뭐 수산화칼륨이나 아민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뭐 고체나 액체 상태의 이런 흡착 물질에다가 이 공기를 갖다가 계속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통과하면서 이산화탄소가 거기 달라붙는 거죠. 그것도 되는군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말고 예컨대 다른 어떤 원소도 그렇게 흡착시킬 수 있는 필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 원리상으로는 뭐 원리상으로는? 그런 해당하는 것들이 있죠. 뭐 우리가 이산화탄소 말고도 메탄이 워낙 중요한 네. 온실가스니까 그런 것들도 하자고 하는데 근데 온실가스의 80%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기술은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개념적으로는 네. 기후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제거를 하면 되잖아요, 다. 네, 뭐 말만 들으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난제가 굉장히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일단은 이 필터를 갖다가 만드는 것 자체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걸 만드는데도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든 흡착을 시켰다고 생각해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이 필터에 붙은 걸 떨어내야겠죠. 다시 떨어내서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붙이는 거는 좋은데 이걸 다시 떼내서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걸 떼내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걸 갖다가 이 화학약품들을 갖다 가열하거나 해서 이걸 이산화탄소를 다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가열하는데 또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듭니다. 그때 또 탄소 배출될 거 아니에요. 네, 탄소 떼내려다가 만약에- 탄소 배출하고 막 맞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되네요. 화석연료 쓰게 되면 또 에너지가 많이 들고 다 비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모았다고 생각을 해도 이걸 어딘가 봉인해서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저장소 만드는 것도 돈입니다. 뭐 우리 석유 큰 저장소처럼 그런 탱크를 만들려면 탱크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요. 또 이거 누출되면 말짱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튼튼하게 만들고 그만큼 부식이 안 되게 만들려면 그것도 재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이 단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기술 수준에서는 이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는 지금 기술인 상황이죠. 현재 기술 수준에선 채산성이 안 맞는다. 비용의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경제성이 아직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코스트 다운 시키려고 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그럼 당장은 그러면은 그 코스트 다운 될 때까지는 지금 기술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고농도에서 나오는 고농도가 아까 얘기한 제철소에서 나오는 거나 공장에서 나오는 거 배기가스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에서 이걸 추출해내는 거는 그나마 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비용이 그래도 좀 낮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나 말씀하신 그런 여러 에너지 기업들에서 화학 기업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포집 기술은 되게 그런 쪽이고요. 진짜 이런 우리의 대기 중에서 하는 거는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0.04%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네. 굉장히 적은 양의 거에서 또 이걸 모아야 되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용이 지금은 이 이산화탄소 1톤을 모으는데 거의 한 500에서 600달러 정도 듭니다. 500~600달러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이런 비용을 갖다가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파리 협정에서 채택한 이런 메커니즘이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같은 걸 매기는 비용을 매기는 카본 프라이싱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장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네네. 이게 지금 각 국가의 탄소 배출을 얼마까지 할 수 있겠다 네네. 이 권한을 나눠주고 그거 이상으로 탄소 배출하면은 돈을 내고 그거보다 적게 하면은 그만큼 줄인 만큼을 갖다가 팔 수 있게 하는 이런 네네.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체로 거래되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 1톤당 대략 한 75달러 정도, 7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정도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500~600달러 들어야지 네. 1톤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1톤 모아서 1톤 모으는데 600달러 드는데 그걸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금 현재로는 75에서 100달러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채산성이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기술 개발 단계이고 그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각국에서 이게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우리가 돈을 공적 자금을 부어갖고 아니면 뭐 이 미래를 생각하는 ESG 투자가들이 일단은 돈을 태워가면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비용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뭐 한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로 낮추는 게 지금 장기적인 목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온실가스 중에서 특히 이제 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온난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파리 네. 협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국가별로 착착착 나눠서 자 이만큼 감축해서 나중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는 넷 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배출하는 거, 뭐 회수하는 다시 거 모으는 게 합쳐서 0이 되게. 0이 되게 만들자 이렇게 해놨는데 국가별로 나눴으니 또 국가에서 안에서는 각 기업별로 나눠야 되는 거죠. 또 맞아. 그러면 기업별로 다 나누면 이 기업들이 또 원래 많이 배출하고 있는 뭐 철강업, 포스코 같은 데는 아무리 정부한테 잘 얘기해서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할 거니까 그거는 어디 가서 배출권을 사와야 되는군요. 돈 맞습니다. 내고. 그걸 사 와야 되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민간끼리 거래하는 걸 갖다가 그건 배출권이 아니라 탄소 크레딧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축을 실적을 있으면은 그 실적을 갖다가 어떤 공인기관에서 야, 우리는 이산화탄소 100톤을 포집했어요. 그럼 100톤만큼의 카본 크레딧을 발행해주고 그러면은 아까 그런 철강 기업 같은 데서 야, 우리 기준보다 100톤을 더 많이 배출했는데 우리 이건 100톤어치 너네한테 카본 크레딧을 사올게. 돈 주고 사와서 그걸 충당을 하는 거죠. 탄소 배출권하고 카본 크레딧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네, 탄소 배출권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 할당된 권한인 거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민간끼리 그 실적을 거래하는 그 인증서가 카본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궁극적으로 이런 탄소 포집 업자들이 이런 기업 업체들이 늘어나서 하려는 것이 우리는 이만큼 감축했다. 그 실적을 갖다가 카본 크레딧을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아까 같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이걸 수요자가 사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들려는 것이고요. 예상에 의하면은 앞으로 이 시장이 당장 2030년 정도에 한 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아까 말씀하신 탄소 포획 제거 기술이 어떤 기업에서 그걸 개발해서 성공해서 잘 포획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카본 크레딧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꾸로. 맞습니다. 그걸 한 200달러 이하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 수준까지 원가를 낮추게 되면은 그 다음엔 그거하고 카본 크레딧을 계속 발행을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대박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네, 이게 아직은 좀 멀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스케일업이 된 형태로 성공을 해야지만 지구도 살고 그 기업은 또 대박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 큰 거 세 가지 전쟁하고 AI하고 기후하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전쟁은 방사는 어느 나라가 잘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고 AI 같은 미국하고 중국 엄청 하고 있고 기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기후테크도 어떤 나라에서 막 투자해서 지금 기후테크도 분야마다 각 국가가 갖는 강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강국들, 유망 국가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직접 포획 기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 아까 그 프로세스를 얘기해 드릴 때 이 필터에 흡착시키고 떠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든다고 했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화석연료 쓰면 말짱 헛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일단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국가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들입니다. 미국, 캐나다는 땅이 넓으니까 여기 패널 같은 거 많이 깔 수가 있고, 또 아이슬란드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화산 활동이 많아갖고 지열 에너지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에너지를 여기다 쓰자라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걸 포획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별도로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는 게 지하 공간에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하 공간이 넉넉한 나라가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점에서 유리한 국가들이 기존에 석유와 가스를 파내던 이런 산유국들이 유망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 이 땅 속에 갇혀 있던 우리 석유 가스에 거기다 구멍을 내 갖고 우리가 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하에 이런 물질들을 잘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국가들은 있다는 겁니다. 마침 거기서 석유가스를 빼냈으니까 거기가 좀 비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다시 이 이산화탄소 집어넣어서 거기다 가둬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바가지처럼 이렇게 안방 구조 돼 있다고. 우리나라 유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안방 구조 밑에 석유 수출한다고. 그냥 이게 지층이 일반적이면은 이게 조금씩 빠져나가서 위로 다 새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꺾고 뒤집어 놓은 바가지처럼 단단한 안반이 덮고 있어야지 이 지붕 역할을 해갖고 거의 고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도 그런 지형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오랫동안 안 빠져나가고 잘 가둬놓을 수 있겠죠. 아까 그게 궁금했는데 딱 풀렸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많이 포집하면 그럼 그걸 우주로 보내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땅을 파가지고 그 밑에 넣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는 나라들 이제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산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런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산유국들이 여기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이제 너무 많이 파내서 피크 오일 치고
이제는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지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맞아.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 거기 석유가스 파는 자리에 다시 이산화탄소 집어넣어주고 또 돈 벌면 되겠네. 판에서 돈 벌고 먹고 산 게 지금 100년인데 그 다음 100년은 또 집어넣어가지고 돈 벌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의 거대한 석유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람코도 마찬가지고 그런 석유 회사들이 요즘 이런 데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석유 회사들이 기후테크를 해요? 네. 하는 분야들이 조금씩 다른데 자기들이 망쳐놓고 자기들이 네, 다시. 병 주고 약 주가면서 원래 기업은 그렇게 돈 버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런 웬만한 소유기업들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야 우리들도 이런 포집 기술에 많은 투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폐 유정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다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기업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일단 이런 요소 기술들 아까 얘기한 대로 큰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쪽들은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많은 직접 배출은 아니더라도 간접 배출이 많은 대표적인 게 요즘 AI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MS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도 사실 여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간접 배출도 AI 전기 많이 쓴다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 배출이라는 게 개념이 뭐예요? 간접 배출은 아까처럼 우리가 뭐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네. 직접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직접 배출이고 철강처럼. 근데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AI 데이터 센터 같은데 전기 엄청 엄청나게 쓰죠. 먹는데 그 전기도 결국에 어디선가는 그런 화석연료 떼워서 이산화탄소 배출해 가면서 생산한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 그런 기업들도 그런 배출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간접 배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AI 기업도 그런 간접 배출에 대해서 책임져라. 뭐 그렇죠. 크레딧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계속 규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서는 이것도 입도선매하는 겁니다. 지금 뭐 MS가 오픈 AI에만 돈 들여서 선행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후테크 기업들에도 미리 투자를 해갖고 나중에 우리 탄소 크레딧 싸게 좀 줘. 아니면 우리가 지분을 갖고 그런 쪽에 수익을 이용을 해서 뭔가 쪽에 돈을 더 번다든가 이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에너지 기업들, 뭐 아람코를 비롯해서 또 각 그 큰 에너지 기업들마다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비중을 갖다가 점점점 화석연료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그걸 갖다가 다른 파생 사업, 그린 산업에 이걸 키워갖고 보충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많은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도 있고 투자하는 것들도 있죠. 이거 뭐 조선 기업 우리 뭐 조선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데들은 앉아서 죽으라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포스코나 그런 다배출 기업에서 이런 걸 만약에 포획을 했으면은 그 포획한 걸 갖다가 지금 LNG 실어 나르듯이 큰 배에 실어 날라갖고 그건 지하 공간이 풍부한 그런 중동 국가들에게 다시 거꾸로 보내서 거기다 저장해는 이런 국제 협력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석유를 배에 싣고 사오는데 이제 배에 탄소를 싣고 중동으로 사우디를 보낸다는 네, 그런 미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틸라이제이션 하기 좋지 않습니까? 네. 올 때는 석유 실어오고 갈 때는 이 이산화탄소 실어 내보내고 앞으로 이런 미래들이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들 부분적으로는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 기술이 경제성을 맞출 수준까지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좀 거대한 이런 움직임으로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죠. 경제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실증 사업 정도는 실증 진행되고 사업이 있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요? 미국이 IRA 같은 거 추진하면서 그런데 예산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지금 한 뭐 10수억 달러씩 들여갖고 이런 유망 기업들에게 미국 내에다가 실증 플랜트들을 지금 만드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 아무래도 이런 공간들이 많은 텍사스라든가 그리고 또 뭐 이런 면에서 앞으로 사람은 적고 땅은 많은 뭐 그런 지역들 선정을 해갖고 거기다가 이런 기업들 이런 플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텍사스 셰일을 파가지고 그 엄청나게 돈 벌고 좋아진다는 텍사스 또 거꾸로 이런 탄소 제거 산업에도 네,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가만히 그냥 뭐 석유 파내고 가스 파내고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는 그 다음 스텝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후테크의 현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은 저는 그 시점 되면은 지금 AI 열풍 불듯이 네. 한번 그때쯤에는 클라이밋텍 열풍도 불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 항상 지금도 꿈꾸시는 게 엔비디아 뭐 주식 대박 나는 거 보면서 야 이렇게 왜 거기 못 올라타갖고 이렇게 배가 아프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걱정 마십시오. 10년 뒤에 기후테크 분야에서도 뭔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지금 미리미리 주목해 보시면은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은 너무 멀지 않아요? 그 안에 터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안엔 딴 게 좀 터지겠죠. 뭐 그 사이에는 뭐 AI 관련된 쪽에 열심히 보시고 계시다가 네. 또 그 사이사이에도 약간은 터질 겁니다. 그쪽은 에너지 부분에서 먼저 좀 터지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그러니까 기후테크 중에서 시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건 한 5년, 10년 내에 네. 하는 게 있고 좀 길게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약간 길게 봐야 돼요. 탄소 제거, 네. 탄소 직접 포획, 탄소 탄소 제거. 포집해서 하는 부분들은 대략 한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을 보셔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망 미래 기술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쭉 시간 순서대로 기억하고 계셨다가 야 지금쯤 너무 지금 뜨는 기술이 올랐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주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사는 게 좀 재밌으실 겁니다. 아, 그러네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엔비디아가 이런 기업이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드는 그런 회사였죠. 컴퓨터 부품 회사인데. 많이 예상은 했는데 24년에 이렇게 폭발할 줄은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테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네. 조금 더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네. 기업이나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좀 가지고. 네, 다음 좀 시간에 말씀. 조금 더 보완해서 네. 이것과 또 비슷한 네, 네, 네. 기술들을 쭉 한번 설명드리고 네. 기업들도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테크노믹스 첫 시간 진행했는데, 저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네요. 기후테크, 특히 탄소 포집 기술. 이거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최 박사님께서 말씀 주셔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인류의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인류는 닥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유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릴게요. 네, 최승병 박사하고 테크노믹스 첫 시간 진행했고요. 기후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